인력일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디지털화, 유연화, 그리고 이제는 고숙련이 아마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핵심 역량으로는 문제인식하는 역량, 대안을 도출하는 역량, 그리고 기계와 소통하는 역량, 이런 게 필요한데, 실제 스마트 팩토리 운영하는 데를 가보니까 낮은 단계지만 공장 안에서 50대는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를 다루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이 30대, 20, 30대, 40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걸 뭐 아주 쉽게 다뤄왔기 때문에 그 젊은 인력들의 엔지니어링, 데이터 분석, 뭐 이런 인력들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50대는 공장에 나오는 그런 걸 봤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영 멘토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사에 젊은 인재들이 나이 드신 시니어분들에 대해서 ICT 디지털 역량을 다시 영 멘토링에서 좀 가르쳐드리고, 그러면서 상생하는 구조로 가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 공장의 인력에 대해서는 실습 중심의 교육,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공장 구축,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역량 교육,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실습 중심의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 단계별로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선진국처럼 우리도 실습을 할 수 있는 교육용 스마트 공장이 좀 지역별로 있어서 이것이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사이버 체계 안에서 사실 3D 구현을 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에는 작은 기업일수록 인력을 스마트 공장을 운영하는 인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는 훈련센터나 공동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고 자료가 상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실전 행사가 잠시 좀 시간 매번이 조금 비옥하다 보니까 발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말씀 빨리 하시고 제한된 시간 안에서 해주실 말씀은 많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충분히 좀 보시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가 있습니다만 먼저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이제 토론회가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5분 안에 압축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산업 회생과 발전 전략에 대해서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 정만기 회장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는데요. 정만기 회장님의 양해를 잠시만 소개해드리면, 전 대통령 비서실 공개수석실 상업통상자원 비서관과 상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임명하시고 현재 제17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으로 정만기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을 한 15분, 20분에 하라는 바람에 노기수 회장님도 그렇고 저도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에 걱정이 많으실 건데 스피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축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 다 아시지만 빨리 해볼게요. 핵심적인 건 2014년 15년에는 거의 900만 대 수준 생산되는데 800만 대 수준으로 100만 대 정도 생산량 줄어들었다. 시장 점유율 한 2%포인트, 1%포인트 정도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제 수입차 점유율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13%에서 수입차가 16%로 거의 수입차 생산 시장 점유율이 3%포인트 늘어났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위기입니다. 두 번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완성 자동차 세계적 위치도 최근 크게 위축됐다. 원래 2000년에 세계 5대 생산국에 진입을 했는데 한 15년 만에 15년 동안 이렇게 유지를 했는데 16년 6위, 18년 작년에 7위로 하락을 했고 멕시코, 인도 이런 나라들이 우리를 제쳐버렸다고 신문지상에서 보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글로벌 업체중 한국 국적사의 생산 부분도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 2016년 세계 시장 점유율 8.6%에서 7.7%로 가장 높은 감소세를 시현했어요. 2016년 대비 17년 증가율을 보면 현대 마이너스 7.9%, 나머지 회사들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로 간 회사도 많죠. 니클로, 닛산, 다이노 전부 12% 정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의 영업이 크게 감소하거나 적자 상태로 빠져들었다. 다음 페이지. 부품 산업도 빠르게 아주 줄이고 있습니다. 1차 협력사 개수도 문제지만 규모도 문제긴 한데 2014년 대비 17년 47개나 감소됐고 매출액하고 수출액도 최근 급감 추세. 매출액은 4.2% 감소, 수출은 4,000억 원 감소. 다음 페이지. 고용도 급감 추세인데 단 1년 만에 한 1만 명 정도 그 고용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런데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은 상당히 혁신적인 변화 중이죠. 그래서 이 컨벤셔널한 전통적인 자동차는 다른 나라도 세계 자동차 시장은 2%의 저성장 시대에 진입을 했죠. 우리는 뭐 마이너스 상태인데 외국도 그렇게 뭐 많이 높아지진 않는다. 다음 페이지. 우리 자동차 전 세계적으로 몇 대 생산되느냐 하면 한 1억 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9,654만 대니까 1억 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중국, 인도, 멕시코 등 신흥국이 계속 풍창을 해오고 있고 중국이 세계 1등이다. 다음 페이지. 특히 이제 중국은 작업업체 육성 정책, 저임금 바탕 성장 전략 이것도 중요하지만 외국 완성차나 부품업체들을 본격적으로 M&A를 하고 해외 우수 인력을 영입하면서 기술력, 제품 경쟁력이 급속히 향상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가면서 우리와 경쟁을 좀 격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볼보는 지금 볼보는 중국 자동차고요. 다이노, 벤츠를 생산하는 다이노가 좀 프랑스의 PSA 그룹 이제 전부 10%에서 20% 정도의 지분을 중국 애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기술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전기동력차 시장이 성장이 아주 폭발세다. 아까 일반 자동차는 1, 2% 성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전기동력차 시장은 매년 20% 이상의 30% 정도의 급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2017년 현재 328만 대 정도의 그 기록을 이미 세웠다. 시장 점유율도 3%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 들어가는 거를 좀 지역별로 살펴보면 특히 2017년, 18년 계속 그런 추인데 중국하고 유럽 성장세가 강하게 눈에 띕니다. 가장 많은 대수를 보유하고 있는 건 일본입니다. 의외로 100만 대 정도, 99.8만 대. 유럽이 74만 대인데 성장률이 46%, 중국은 69만 대, 70만 대 수준인데 71% 증가, 미국은 한 56만 대 정도 되는데 11% 증가, 이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이 IEA에 따르면 이 전기 동력차는 앞으로 연평균 24%의 고성장이 전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 시장점유 세계 평균 3%인데 이게 2022년 불과 3, 4년 만에 12%로 늘어갈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제가 지난주에 지금 프랑스를 갔다 와서 오이카 회의 참여하고 왔는데 바로 아주 생생한 자료들입니다. 수소 전기차는 도요타, 혼다, 그리고 최근에 다이노, 벤츠 생산한 그 회사까지 이제 진입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 10,000대 정도가 팔린 상황인데 시장 초기지만 앞으로 상당히 빠르게 이제 늘어날 거로 그렇게 봅니다. 수소차 보급 정책 각국의 긴 주행거리, 짧은 충전 시간, 배출가스 제로 등에 힘입어서 시장이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다음 페이지요. 우리 국내 친환경 시장도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보시면 16년 60%, 17년 46.9%, 18년 26.2% 성장세가 외국에 비해서 그렇게 뒤지지 않는 상황인데 저기 다 국산차는 좋겠는데 테슬라라든지 외국차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다음 페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투자 계획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제 광경 투자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컨벤셔널한 차 투자가 아니고요. 전부 미래차에 대해서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시설 투자도 대부분 그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컨벤셔널한 차 투자하는 회사 별로 없어요.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한번 살펴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구미
광기형 모델, 구미 모형하면서 미래형 자동차 얘기하셨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해가는 것은 아주 강력하고 안정적인 인센티브가 시장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엊그저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의 자동차 협회에다가 프랑스 자동차 진흥 방안, 미래차 그 연구 용역을 줘서 그거를 발표하는데 제가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거기 나왔던 내용들을 좀 소개하는 건데 다른 나라들 대부분 6,000유로에서 일본 같은 7세 제거 같은 구매 보조금 주고 있는데 금액 크지 않아요. 한 1,000만 원 내외. 우리는 지금 1,500만 원 주고 있으니까 우리도 잘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이미 시장이 많이 열린 상태라고 생각하면 스틸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성장을 촉진하는 건 저런 보조금보다도 오히려 전용 차선, 차량 등록 특혜. 중국 같은 경우에 일반 자동차는 이 번호판을 따는데 거의 2년 걸리는데 전기차, 전기동력차 하루 이틀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전기차 산다는 거죠. 이런 것이 전기차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공공 민간 충전소 확충. 네덜란드 37,000개 충전소가요. 우리나라 몇 개인지 아세요? 한 7,000개 정도 돼요. 급속 충전소. 그 독일 27,000개, 프랑스 25,000개 이런 것들을 힘입어서 빨리 성장하고 있고 이제 배터리 시장이 상당히 유망한데 우리 LG 삼성 잘하고 있지만 유럽에 있는 회사, 미국에 있는 회사 지금 허우고 있어서 항상 불안하다 노력을 해요. 다음 페이지 말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요거는 이제 인지, 판단, 작동제어, 통합제어 이런 여러 가지 부품들이 중요한데 이것도 시스템 비용 하락하고 급속 대중화 그 강성이 열렸는데 라이더 가격을 잠깐 보세요. 구글 벨로다인의 경우는 라이더가 대당 6만 달러였는데 이게 현재 GM이 300달러로 이하로 생산하고 있고 MIT 크리스토퍼 폴튼에 의하면 대량 생산 시 10달러 수준으로 하락을 한대요. 6만 달러에서 10달러,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기술 진보가 빠릅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제 그 인식을 하려면 자율자동차에 꽤 많은 10개 이상의 그 레이더, 라이다, 초음파 센서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부착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4단계, 5단계 정도의 자율주행 기능 가진 경우에도 중복 센서를 대폭 관측하면서 서라운드 카메라 하나, 라이더 5개, 이 정도로 아주 간편하게 기술 진보가 엄청 빠르다. 판단 시스템도 과거에는 데이터를 수많은 데이터 운전을 통한 정보를 갖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자동차가 스스로 경험에 근거해서 확률적으로 최적화된 선택을 스스로 정리하는 딥러닝 기반의 AI. 과거에는 기계학습 기반인데 이게 전환되고 있어서 데이터도 스스로 자기 알아서 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자동차가. 그 다음 페이지. 이러다 보니 2020년부터는 폭발적으로 자율주행차가 성장할 전망인데 그 금액을 대수로 보면 2025년 60만 대, 2035년 불과 10년 사이에 2,100만 대로 늘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1조 1,204억 불 2035년에 여기에 구미에 희망되는 게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동차 전자부품 원가 비중이 현재는 40%인데 이게 80%로 올라가고요. 그 완전 자율주행 1조 달러 포함을 해서 전체 전장 부품 시장이 1조 4천억 불로 이룰 거다. 부품 회사들한테는 상당히 낭보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조립하는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품 업체가 중요하다. 다음 페이지. 여기는 제가 생각 수술을 할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수직 계열화에서 수평 계열화를 바뀌고 IT 업체가 강자를 분장한다. 다음 페이지. 요거는 이제 자동차 산업하고 이 업종과 최근에 협력하는 현황을 소개한 거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 근데 자동차 산업이 왜 위축이 되느냐? 핵심적인 거니까 일단 우리나라 차량의 평균 수출 가격은 15,000달러로 세계에서 제일 싸요 아직까지. 그리고 기술력이 선진국 대비 종합기술력이 88% 수준 낮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왜 이렇게 됐냐 따져보면 고임금과 노동 경직성에 따른 고비용, 저생산성 구조가 핵심이다. 신문재상이 많이 나왔지만 외국 경쟁 업체 대비 인건비가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9천만 원 수준, 도요타, 폭스바겐 8천만 원대 중간이죠.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 현재 12.3%인데 다른 나라 5% 정도. 그 다음에 생산성도 낮아요.
1인 차 한 대 생산하는 시간이 우리는 26시간, 토요타, 포드 21시간, 24시간 다 잡아요. 다음 페이지. 노동 유연성은 경쟁국 대비 제일 악화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는 연공제예요. 다른 나라는 다 직무제입니다. 생산성이 임금에 반영이 됐지. 그 다음에 임금 교섭 주기가 우리는 1년인데 외국 경쟁사들 1부는 3, 4년이에요. 밑에 도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리고 우리는 생산공정 파견근로 불가능 4대 하도 불법 파견 간주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외국 인력 활력 불가지만 경쟁국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당 50시간 근로 우리 노기성 회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제일 또 심각한 건 이겁니다. 요새 우리 완성차업체 다 이런 고민인데 신차 투입을 하거나 설비 투자를 늘리거나 생산 라인 조정하는 거를 노조의 동의를 얻거나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유연 생산이 안 됩니다. 외국에선 유연 생산이 원활합니다. 파업 우리는 조합원 2분의 1, 폭스바겐 4분의 3, GM 3분의 2. 또 우리는 하여튼 이것도 보시면 되니까 넘어가시죠.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렇게 노동 조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환경 규제 도입도 엄청나요. 왜냐 여기 도표 보시면 미국, 일본, EU, 한국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왜?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걸 다 갖고 환경 규제 만들어요. 하나 사고 터지면 하나 규제 만들고 불나면 또 만들고 이러다 보니 계속 이런 결과가 이제 초래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과 소비자 보호 관련 세계 수준 규제도 선별 도입함으로 인해서 안전기준 항목 개수가 아주 많고 복잡하고 외국 거를 섞다 보니까 우리는 헷갈려요. 보시면 알지만 128개인데 한국 기준, 미국 기준, 국제 기준, 유럽 기준, 일본 기준 다 갖고 들어왔어요. 미국은 미국 기준만 있고 유럽은 국제 기준하고 자기 기준 있고 일본 국제 기준 자기 기준 없어요. 우리는 모든 나라 기준 좋은 걸 다 갖고 들어왔어요. 이런 업체들이 여기에 맞추려니까 힘들어요. 다음 페이지. 이에 따라 외국 대비 설계 반영, 검증 비용, 시간적 부담이 추가 발생해서 설계 자유도도 제한되고 연구개발 시험 추가 비용 등 부담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국내 주요 혼용 기준 사례 있는데 한번 참고하시면 되는데 핵심은 여러 가지 기준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설계도 늦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다음 페이지. 요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뭐 리플제도, 자동차 교환 환불 중개제도 이런 거 도입됐는데 이거 세계에서 제일 세게 들고 있어요. 미국보다 더 세요. 상당히 기존에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더 들어오면 완전히 자동차 회사들 숨통을 끌어놓는 결과가 될 거다. 저 생각에는 의원님들 여기 몇 분 계신데요. 제가 한국에 가서도 얘기했었는데 낡은 규제들, 이 새로운 규제가 들어오면 옛날 규제를 일부러 없애야 되는데 그 규제를 안 하고 새로운 규제 계속 있거든요. 이걸 한번 요력을 하든 저희랑 같이 해서 한번 개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제 미래 자동차 개발 포함 연구 개발이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수준이 높고 노동 유연성이 낮다 보니까 맨 최대의 R&D 좀 보이신 거죠. 아까 이 박일우 과장이 우리가 세계에서 R&D 1등 한다고 했는데 장작 회사들은 안 그래요. 보시면 현대기아차 2.8%, 일본 도요타 3.6%, 폭스바겐 5.7%, 미국 GM 5%. 국가 R&D는 많은데 기업 R&D, 대기업 R&D는 별로 안 돼요. 금액을 보면 한국 4.1조, 이거 보시면 37억 불, 도요타 95억 불, 폭스바겐 148억 불, GM 73억 불. 우리가 제일 낮습니다. 비교가 좀 안 되죠. 그리고 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지금 R&D 지원 정책은 세제보다는 현금 위주 지원하고 있어요. 대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쟁 업체라서 중소업체하고 비교하면 얘네들하고 비교해요. 다음. 여기 보시면 대기업 R&D 세제 지원 계속 축소를 해왔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보십시오. R&D 세액 공개율이 우리나라는 0에서 2%인데 프랑스 30에서 30%, 스페인 20에서 40%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R&D 상당히 어려졌다는데 이 자동차는 글로벌 경쟁이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미래차 경쟁력 그러다 보니 취약합니다. 현대그룹이 레리 펜트리지 서치에 의하면 리더, 컨텐더, 챌린저, 팔로워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현대는 하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우리 밑에 있는 게 3-4개 회사밖에 안 되고 전부 앞에 있고 중국 바이두, 도요타, 폭스바겐, 볼보 대부분 회사가 현대 대비 상위 랭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센서, AI, 제어시스템, 구분 소프트웨어 기술력, 부품체 역량 취약다. 전기차, 수소차, 전기차 어렵고 수소차 좀 앞서갑니다. 전기차 동등하게 가야 되겠죠. 다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최근에 정부 자동차 부품 산업 활성화 대책 내놨고요. 다음 페이지.
그다음 다음 페이지. 그 수소 경제 로드맵을 통해서 수소 모빌리티 산업, 또 수소 생산 저장, 운송 상태 유축 내놨는데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하긴 했는데 빠진 점이 좀 있어요. 다음 페이지. 요게 이제 그 단기 유기국법 1차 포함 중장기 경쟁력 제거 방안 균형 있게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 포괄적으로 못 간 거, 그다음에 노동 문제, 안전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까지 신경 못 쓴 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요새 수소에 몰빵하는 거 하자고 걱정들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정부가 이제 내놓은 거는 겨우 동중 조건이에요. 전기차 이미 지원하고 있고 수소차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둘 간에 균형을 잡아가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오이카에 가보니 오이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미래 기술 관련해서 정부는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된다. 두 가지 이유. 하나는 기술이 어떻게 될지 몰라. 두 번째, 자동차에서 기술은 결국은 채용되는 게 에너지는 다양하게 될 거다. 그러니 정부는 중립적으로 개방적 태도를 취해야 된다. 어느 한 곳을 선택해서 직접 몰빵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우리는 전기차에 몰빵해 왔는데 이게 수소차가 이제 끼어들므로 인해서 이 균형적으로 가는 것 뿐이다. 이걸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차 관련 업체들의 이거고 그다음에 규제, 환경 안전 기술 등 노동 마찬가지인데 각종 규제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늘어나고 사전 병리가 된 이후에는 유지가 있어서 이 전수조사를 거쳐서 대대적으로 혁신해 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 중위위원님들이 같이 협조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요거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거의 끝나가니까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개발 관련해서 미래차 주제 적극 대응을 해 봐야 될 거다. 특히 전기차는 세계와 동등하게 가고 수소차는 우리가 지금 기술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도해가는 이중 전략을 구사한다. 폭스바겐에서 어제 통계가 나왔는데요. 전 세계 시장 중에 15%, 20%가 2030년경에 수소차가 된다는 거예요. 수소는 우리가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절반을 차지하는 전략으로 가면 되고, 전기차는 완전 전기 시장이 거의 형성되니까 다른 회사하고 비슷하게 가면 두 개를 통합했을 때 우리가 제일 빨리 갈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품업체, 스타트업, 여기에 그 안성차 업체하고 엮어줘서 빨리 발전하게 노력을 해야 될 거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제 임금, 근로조건 이런 것들이 좀 일종의 제약 조건이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좀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말씀하신 스마트 공장도 좋고요. 그 다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국인 인턴제, 외국인 근로자 문제 심각하더라고요. 이거 빨리 어려움 해소해 주는 노력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각종 주제 영향 점수 조사를 거쳐서 주제 혁신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국회가 참여하시는 포럼 구성 같은 걸 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여기는 뭐 이렇게 자동차 산업 협의 같은 걸 구축을 하고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광고 하고 갈게요.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서울 모터쇼가 열리는데, 이런 세계 동향을 감안해서 이번에 커넥티드, 서스테이너블, 모빌리티 이런 주제로 하게 되는데, 대학에 계신 분, 또 부품업체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미래의 동향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법이 100개 다시 신경쓰는 죄송합니다. 그 앞에 시간 몇 번이 적고 사전에 좀더 길어지는 바람에 주제 발표는 마지막 이제 남았습니다. 노후 상담 구조고도와 활성화한 스타트업 파트 오픈 사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민 미래 포럼 이승민님께서 주제 발표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하시죠. 사실 오늘 세미나의 주요 목적이 미래의 국민 먹거리입니다. 창출인데, 아까 우리 정책 총괄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 8.29 지시가 가져오는 그런 신산업, 8대 신산업의 대부분의 산업을 구미도 할 수 있더라고요. 아까 스마트 팩토리도 있었고, 스마트 시티도 있었고, 스마트 팜도 있었고, 에너지 신산업도 있었고, 그리고 구미가 그런 먹거리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우리 제조업의 성지 구미가 할 수 있는
시범도시에서 공공기업과 육성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자동차가 이제 울산이나 이런 쪽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전자도시에서 전기자동차, 미래형 전기자동차 시대니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부품 같은 경우는 강점입니다. 그런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요. 사실 그 뒷단에 지금 브로그로 제가 실었는데 우리는 DGS의 우이브 대표 같은 경우에 IoT 사업의 플랫폼 기업입니다. 결국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스마트 홈이나 이런 경우에 센서 산업이거든요. 그 대기업이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센서 사업입니다. 그런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센서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곳이 구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아이스호키도 하고 대기업 와달라고 했지만은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이게 매달리는 것보다는 우리도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이런 산업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도와달라, 디자인에서 도와달라 하는 곳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왜 이제 3단을 이게 나왔냐면 이제 시대마다 미래 성장 공룡이 떨어졌지 3단도 미래형 3단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5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노후 3단을 잘 활성화하면은 이제 이 노후 3단 된 것이 구미 같은 경우에 아마 북한 3단은 최초로 50년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니까 좋은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형 3단을 바꿔야 되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산업단지는 거의 10년을 주기로 우리 먹거리들을 이제 육성해 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현재까지 잘 먹고 살았는데 이제 다음 이제 그 미래에 뭘 먹고 살아가야 될지 이게 고민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앞에서 발제하신 분들 빨리 했지만은 여러분들 시간 학습력도 가져오시고 발제자도 하셨는데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기업이 나가다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 악순환이 되면서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도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과거에는 그냥 생산 기능만 있었습니다. 근데 지원 기능, 구조보다 사업을 통해서 복지시설 기능, QW를 사업하면서 문화 이런 예술 주고 혁신 사업하면서 요구가 집중돼서 있고요. 이제 스마트 산단으로 이렇게 자꾸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생산 중심의 그 구미공단이 이런 한계점이 있었는데 생산과 R&D와 비즈니스와 정주역거리 다 같이 가는 미래형 산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어떤 산단의 모습이 아니겠나. 그래서 이제 작년에 미래산업 발전 전략을 한 1년 동안 이렇게 그 전략을 수립했는데 기존의 모바일과 디스플레이는 초연결 ICT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재구조화하자. 그리고 지금 이제 출발하고 있는 태양광, 전자요리, 국방과는 더 가속도를 붙여서 스마트 신재생에너지, 질병 의료, 헬스로 가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이제 우리 이제 촉진하지 않습니까? 스마트 모빌리티나 탄소 이제 미래 항공 등으로 이런 것들이 제시됐었습니다. 우리 산업단 현실은 앞에서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국가산업단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데요.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면서 그 명칭이 자꾸 바뀌었습니다. 구조고도화 사업이 있었고 국토부의 재생 사업, 그 다음에 혁신단지 사업을 하다가 올해 이제 정부 들어와서 청년단지, 최근에 중부에서 스타트업 파크 사업으로 계속해서 이제 바뀌어가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서 보면은 그 어떤 한계점이 있었죠. 어떤 그 패키지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노후산단의 경우에서 각각의 따로따로 받아야 되는 그런 아주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후공단 활성화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패키지로 받으시는 것까지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산단의 여러 가지 그 외국의 기업도시라 보면 이런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R&D 교육 환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족공단으로 돼 있어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공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부랴부랴 교육 환경 정주역을 만들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꾸어 가야 되겠다. 그런데 외형만 하드웨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업종도 구조도 이제 바꾸자.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직접화하는 공단 내에서도 좀 바꾸자.
환경도 좀 개선하자. 그리고 경쟁적인 것들을 찾아서 개선해보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얼마 전까지 만들었던 것이 혁신단지였었죠. 이게 이제 노공단이 50년 된 일단지이기 때문에 300만 명입니다. 다른 지역으로도 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중심 지원 거점, 혁신 거점, 새로운 신산업이 분산되어 있었는데 집적화하자고 해서 이렇게 산업연계축, 혁신지원축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이렇게 다양한 산업들을 했는데 왜 이제 아마 입주업체들은 왜 그 학군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잘 표시가 나지 않고 진행이 안 되느냐, 뭐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경우 선정은 됐었는데요. 또 정부가 바뀌면서 붕 뜨게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정부에서 또 다시 청년단지로 대구 재생사업지구로 선정이 되면서 이제 올해 이제 스타트업 파크 사업에 하려면 구조고도 사업 계획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피해서 하고 있죠. 현재 이제 이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창업특구로 대통령께 이렇게 제안했던 내용이 있었고 재생사업지로 선정이 되어 있었고 청년단지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이제 같이 모아져 가지고 이제 한번 개편해 나갈 겁니다. 근데 빨리 돼야 되는데 자꾸 느려지니까 또 답답하실 겁니다. 입주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중기부에서 나왔던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의 윤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3월 초에 이제 공고가 나와서 처음에 4개 정도 준다고 했다가 이제 예산이 깎이면서 1개 주고 후보 지원을 했습니다. 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또 예산도 많이 감소된 거는 늘리는데 노력을 하셨는데 저는 따야 되는데요. 이제 이 기본적인 틀을 보면은 창업 공간과 주거 공간과 휴식 공간을 같이 집적화시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냥 뭐 창업 공간만 있는 거예요. 근로자들이 끝나고 나서 쉬고 편의시설을 즐기면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에 대해서 생각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방향은 청년 스타트업 존, 청년 리빙 네트워크 존, 청년 엔터테인먼트 존, 버스킹, 길거리에서 문화예술, 스트리트 아트 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 방안을 했는데 주요 시설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간들이 따로따로 돼 있는 것들이 아니라 공유하는 겁니다.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어서 서로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유센터의 개념으로 조성해 나가려고 작년 말에 방향을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재 육성을 해야 되는데 창업 인재, 4차선 융합 인재, ICT 예술 인재 같이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핵심은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강점을 부각시켜야 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존의 경우에는 창업을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을 하다 보니까 실패할 확률이 많죠. 그래서 교육부터 아이디어 답에서부터 마지막 양산해서 테스트 매장까지 모든 전주기적인 창업을 이 한 곳에서 마스터 토탈 서비스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가장 또 큰 저희들의 강점 중에 하나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가 신천의 모델이죠. 우리 창경희 실태장님이 항상 주장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신 거였는데 여기를 구미만 오면은 중소기업들 사실 기술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없어서 어떤 시제품을 만든다든지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것만 오면은 이런 걸 다 해주는 거 이런 것이 바로 하드웨어 스타트업입니다. 제품 컨셉부터 기획 양산 단계까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코어 스페이스 존과 성장 단계별로 워킹 스페이스 존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관련된 기관들이 지원 연계 체제를 구축을 해주는 하드웨어 스타트업입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제안해보자는 얘기고요. 구미산단 고도화 방향의 경우에는 이제 4차 산업에 맞기 때문에 이제 먹거리가 과거에 이제 2차, 3차 산업에 먹고 살았던 아직도 그게 남아있거든요. 그걸 과감하게 업종 변화를 하기 위해서 제품과 서비스, 가봐, 맞춤의 면생산, 사선에 맞는 그런 생산 체제로 바꿔야 되고요. 허브업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체제로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외국에와 비교해 봤을 때 구미산단 경쟁력은 이쪽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최소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신 미래형 산단으로 갖춰라는 이 정도 스웨덴 시스타라든가 미국 실리콘밸리를 못 쳐도 이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제시하고 싶고요. 이 산단이 이제 재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산단뿐만 아니라 이 원도심과 역사 유적지까지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그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최근에 ISK 하이닉스에 보면은 인력이 없다, 여건, 정정권이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취약점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청년들이 올 수 있는, 청년들이 있는 매력적인 그런 도시가 되죠. 문화예술이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래서 노후산단에 관련돼서 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협력 모델을 같이 융합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조부도 사업과 재생 사업은 부처도 다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했던 이런 그 구조부도 사업의 경우에는 용도 변경이나 이런 걸 할 수는 없습니다. 재생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단지 50% 이내까지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연성이 있었죠. 근데 우리 산단의 경우에는 그 큰 부지에 있는 그 박림이라든지 KC 부지가 사실은 혁신단지 사업할 때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혁신 단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분위기도 무르겼으니까 다시 한번 공단도 살리는 의미에서 한번 구조보다 사업을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하고 개편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는 것이고요. 그 위해서는 필요한 관련 분담과 단체 역할 분담과 이런 관련된 전담 조직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관련된 재원 확보 방안을 이렇게 담아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구미산단의 이제 여러 가지 청결 과제와 미래에 대해서 제시해봤고요. 우리 강점은 4차 산업과 5G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 잠재력과 강점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살려나가고 우리가 리딩해 나가고 끌어나가자. 어떤 대기업에 대해서 그동안 의존을 했었지만은 계속 그렇게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팩토리는 시범단지 조성하고요. 5G 테스트 베드가 구미로 오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5G 융합이나 융합산업이나 관련 졸업한 산업을 이제 키우자. 그래서 작년에 정부에서도 8대 산업을 얘기했는데 우리도 8대 산업으로 이렇게 8가지 산업을 한번 우리 먹거리로 이렇게 제시해 봤습니다. 구미산단 미기국보가 제대하는 우리 미래 신산업 육성, 우리 청년 창업과 문화예술 도시 조성이 어떤 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 테마파크 조성으로 구미산단의 희망과 미래를 가져봤으면 하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회 준비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주제 발표 네 분의 주제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모두 들었지만 이어서 바로 이제 종합 토론이 또 진행이 되겠는데요. 휴식 시간을 공식적으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혹시나 발제를 이용하실 분은 다녀오셔야 되고요. 종합 토론을 종합 토론자 패널분들은 이제 자리가 마련되는 대로 지정석에 합석을 해주시고요. 토론에 앞서서 오늘 공동주관인 구미성공예소와 구미 미래 포럼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잠시 드리면, 구미성공예소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 종합민간 단체로서 정기적인 지역 경기 전망조사, 보건 변호사 사원의 대회 연습 파견, 또 구미시의혹 포럼의 적자 세미나, 지역 발전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미미래포럼은 학계, 산업계, 사회단체, 예성계 전문가 및 지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의 정책 제안,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구미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지역 봉사 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 참석하실 패널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십니다. 이번에 도가리 중에 여러 곱이라도 있거든. 그 애들 하려고. 종합 토론회 자장은 앞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2029 토론 위원장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행사 시작 전에 뒤에서 이제 자리에 이색이 좀 많습니다만은 앞으로 당겨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고요. 굳이 당기기가 불편하신 분은 뭐 자리에 계시고 상관없겠습니다. 네, 원래는 좀 휴식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주제가 사실 원래 2개 정도가 다 좋은데요. 욕심이 부리다 보니까 4개 주제를 발표해서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그래서 또 너무 쉬는 시간을 드리다 보면은 또 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급하신 분은 잠시 갔다 오시고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4분의 주제 발표가 있었고요. 우리의 구미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그런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됐고 이제 곧 5G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런 급속한 변화는 우리가 사는 생활 공간과 가정, 사무실, 일터, 미래 일자리까지도 일자리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통해서 발표를 통해서 우리 구미가 미래에 어떤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미래에 대한민국 경제 회생과 구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먹거리를 찾아내고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실 분은 총 5분입니다. 지역의 경제 전문가와 지역의 혁신 전문가, 또 현업에서 일하시는 기업인을 모셔봤습니다. 5분의 귀한 토론을 해주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대표 기업에 오랫동안 임원으로 계시다가 현재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스마트 팩토리 보급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신환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구미경제 상황진단과 구미의 상공인들과 구미경제 발전에 선신하고 계시는 김다로 구미 상공회에서 경제조사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미의 브레인이시죠. 주요 대형 국제사업 수주와 구미의 비전과 발전 전략의 큰 그림을 그리셨던 우리 허영석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미래전략연구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통문화예술 IT화연구가요 국내 최초로 IT융합 공연본을 선보이신 선구자이시죠. 이번 노후공단 재생 세미나에 함께 그림을 그려주신 강준영 산업법인 예당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나라 청년 벤처 이름이다. 사물 인터넷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선도 기업으로 곧 구스타 성장을 앞두고 있는 DGS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분당 4-5분 정도 내외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진환 창조경제혁신센터장님께 토론을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발제된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듣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2가지인데요. 하나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렇지 용어부터가 조금 왔다 갔다 좀 이렇게 스마트 공장이 됐다가 스마트 팩토리가 됐다가 그런데 이거 좀 통일해서 조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스마트 팩토리 부분은 저희 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사실은
개선하면서 중소기업 혁신 지원의 특화 사업으로 전국에서 그래도 이 경북 지역을 선도 지역으로 해서 스마트 팩토리 보급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경북 내에 한 580건 정도 보급을 하고 그 중에 이제 구미가 보면 한 25% 정도 됩니다. 150 한 3개 업체에 스마트 팩토리를 보급했는데 대부분의 아까 그 발제 때 발표를 해주셨지만 기업들이 아주 열악합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현장의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서 사실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완성된 모습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정확히 디파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지향을 디지털화해가는 그런 하나의 변화를 지향하는 그것을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하나의 지향적으로 보고 기초부터 우리가 다져가야 되는데 우리 스마트 팩토리 보급이라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제조 방식이 도입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현장을 보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준비 단계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현장의 기초 체력부터 다듬고 거기에다 시스템을 갖다 넣어야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고 나면